안녕하세요. 문정법률 경매 배문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은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실은 또 알 수도 없고 그 많은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유치권이 이런 내용이구나, 아니면 경매물건을 보실 때 유치권을 약간은 판단할 수 있어서 진행을 할까 말까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도로만 기본적인 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이 물건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라든지 때로는 책을 보고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치권은 무엇이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채권을 얘기하는 거, 빌려준 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건이다 했습니다. 담보물건. 자, 예를 들면 시계 수리공한테 시계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안 주면 이 수리공이 시계를 가지고 안 주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유치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 간혹 보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보니까 삼산동에 저 가는 길에 보니까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사를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뭐 주인이 안 주면 유치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물건이에요.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내용은 유치권이 이거구나, 말 그대로 유치하는 거거든요. 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권의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느냐, 타인의 부동산에 해야 됩니다. 내 유치권이란 없다, 이 말이죠. 내 부동산에 내 거를 유치할 수는 없다.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 자,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일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은 그 부동산에 관한 채권이어야 한다. 결련성.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이 주택, 채무자가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한 채권인데 여기에 있는 주택을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련성.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이거는 언제까지 주기로 했대? 1월 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 1월 2일. 그때부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전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계약서 할 때, 저희가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할 때, 건축할 때 다 계약서 쓰죠. 네, 그 내용입니다. 자, 위 내용 중 단 하나의 요건만 성립하지 않아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이런 모든 성립 요건이 하나라도 빠진다는 거를 입찰자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입찰자가 모든 걸 소명하시고 모든 거를 내가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자,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유치권을 보시면서 해야 될 겁니다. 유치권의 대상은 동산부동산 유가증권이고요.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매를 보실 때 하나하나 그 점유하고 있는 행사 플랜카드가 없어도 유치권은 인정이 돼요. 좀 전에 성립 요건이 모든 게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입찰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은 거의 유치권 신고를 많이 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점유해도 유치권이 성립이 된대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다가구예요. 이렇게 다가구라고 생각을 하면 이 호수마다 다 점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곳에만 점유를 해도 인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매로서. 예를 들어 이제 유치권자,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 경매 물건 하나가 있는데 그 유치권은 성립 요건에 한 개가 빠졌어. 내가 이거는 변론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유치권자랑 낙찰자랑 싸우는 거는 별개로 치고 이 유치권자가 자기는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판결까지 소송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분은 계속 유치를 하고 낙찰자는 뭐 그 소송에 대한 이긴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에 이 유치물을 뭐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토지 건물 자체를. 물론 이제 뭐 유치권자한테 그거에 대한 변제는 구성권은 행사할 수 있겠지만 여튼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것들은 조금 시작하실 때 어렵고 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현명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유치물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민법 320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누구한테든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경매를 볼 때 좀 약점이죠. 낙찰자한테는.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경매권이 있대요. 유치물 가지고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 충당하는 간이 변제 충당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내가 유치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채무자한테. 그럼 이 건물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에서 그런데 우선 변제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매 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넣어도 똑같으니까 받을 수 있는 그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요. 남아야지 받는다는 거죠. 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경매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91호인데요.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자, 이거는 내가 경매를 넣은 게 아니라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여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우선 변제권이나 내가 1억이면 1억이다. 소송을 가든 안 가든 진정한 유치권자라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선 변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있는 결론이다 이 말이죠. 자, 유치권자는 별채권을 가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데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유치권자가 여기 유치를 하고 있죠. 그 상황에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했어요. 그럼 유치권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회생이나 파산했을 때 별채권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 이제 세를 낸다든지 해서 그 수취를 할 수 있는 유치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상환 청구권이 있다. 유치물이 있는데 그 유치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에 대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안에 내부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뭐 바닥에 뭐 보일러를 깐다든지 수도를 연결한 이런 거는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가 있으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에 사용되어 담보를 하지 못한다. 뭐 부수고 살지 마라 이 뜻이죠. 뭐 깨끗하게
현재 그 물리적인 상태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네, 다음에요. 유치권은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포기, 혼동,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 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 청구,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한다. 자, 유치권은 소멸 시효가 없어요. 채권도 3년 있죠. 근데 유치권은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유치할 수 있고요. 대신에 유치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혼동은 뭐냐면 유치권자가 이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 멸실,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완전 다 없어졌어. 벼락 맞아가지고. 그래도 유치권의 금액은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원인으로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 이 집에 유치권 걸렸는데 이 집 줄게 할 수 있죠. 이 집에 뭐 비용을 반 줄게, 뭐 다 주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거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소멸 청구. 자,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소멸 시효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경매 물건을 하니까 경매 물건 중에서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 물건을 제가 몇 개 뽑아 봤거든요. 토지의 유치권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사건은 19타경 6283이고요. 내남 명계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 경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건 번호 치시면 나오거든요. 경주 지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인데 요거는 토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예요. 근데 옆에 산을 보시면 막 이렇게 자연님, 수풀림이 막 있고 이렇게 등성이가 있는 그런 옆에 있는 딴 산, 요거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자, 토목을 해도 유치권 가능합니다. 토목, 뭐, 푸크레인 들고 와서 절토, 성토 할 수 있잖아요. 나무 다 베고, 허가받고, 이런 행위들의 비용을 가지고 유치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목장용지였는데, 아마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전원주택지를 활용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행되는 물건은요, 4,362평 정도 되고요. 지분이긴 한데, 거의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3차 진행 중이고요. 요게 이제 비고란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 물건에 보시면 쭉 내용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1번부터 6번까지 무슨 개발회사죠. 유치권 신고가 있고요. 1억 5천가량 되네요. 지연손해금 이자 붙는다는 뜻이에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부산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분은 요 금액하고 지연손해금이 또 있다는 거죠. 1억 5천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겠죠. 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가 외에 유치권자와 협의를 보려면 판결받은 금액에서 뭐 어느 정도는 같이 협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억 가까이 되는 물건이 지금 3차 가서 2억 3,900이네요. 반값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에도 이렇게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실 때 토지든 건물, 뭐 집합건물 모든 거를 다 경매 물건을 혼자 검토하시고 혼자 결정해서 입찰을 보시는 분 같으면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이런 것들,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 보실 때 저희처럼 이 컨설팅에 의뢰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다 그거를 검토하겠지만 개인이 입찰 보시는 경우는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집합건물의 물건이에요. 이거는 울산에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타경의 874 임의경매로 진행 중이고요. 방구동에 있는 럭키빌리지입니다. 자, 임차인 최우군으로부터 공사대금 3,700 정도 됐고요.
유치권 신고는 제가 알기로는 유치권자가 임차인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제가 지금 이제 방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차인이면서 유치권자인데 이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민법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마다 다 달라요. 근데 진정한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라면 이 공사 대금을 3,700을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아마 필요비나 유익비로 신청을 했더라면 영순위로 받아가는데, 요거는 소송이 일단 진행 중이라고 하죠. 뭐 일단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경매로 진행됐을 때 집합 건물에도 유치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한 거거든요. 토지 건물에 유치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이제 울산에 있는 경우고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에 102722인데, 요거는 이제 뭐 다른 이 물건은 제가 볼 때는 토지도 매각이 제외되고 건물만 되고 유치권도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 그냥 이제 토지 건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물건을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일단 1억 7천 정도 되는 거고 5차까지 가서 4,500 정도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준공된 건물이라고 하고요. 이 물건은 경매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죠. 네, TS 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 1억 2,500입니다. 이 지금 현재 금액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유치권이 만약에 이 저기 뭐야 채권자가 지금 신자 태자님 되시는데, 그분이 이게 실익이 없는 걸 알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지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여기에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점유를 하는지, 네, 성립 요건을 잘 보시면 적법하게 점유하는지, 결련성이 확실하게 있는지, 변제기는 도래 있겠죠. 경매까지 넘어갔으니까.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계약서 상에 있는 거니까 알 수 없지만, 여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과 결련성이 있는 것,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 사람을 어느 정도 만나보면 조금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성립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유치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유치권이 여러 가지의 어떤 성립 요건이나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경매로 약간은 배제하는 경우가 1순위가 뭐냐면요. 낙찰을 받았을 때 사실 유치권이 있는, 성립이 되고 안 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법원에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 물건은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 다 대출을 기피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10억짜리 물건인데 유치권이 1억 2,500 정도 된다. 예를 들면 이거 말고요. 유치권 금액이 명확하게 나와서 뭐 그거를 배제하고 약간 대출은 하는 경우는 간혹 봤습니다만 아주 어렵다. 그래서 경매권에서 사실 유치권이 들어가 있는 물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컨설턴트가 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진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그냥 유치를 하는 게 아니겠죠. 완전 완벽한 어떤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지 않는 한은 실질적으로 계속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유치권은 판결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추후에 요거는 1탄이고요. 2탄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유치권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한 주 동안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덥지만 좀 마음만은 시원하게, 네, 부근하고 시원하게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좋고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